자,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의 인식과 취득금액. 인식은 이론 문제용으로 좀 나오는 부분이고, 이제 취득금액은 우리 알다시피 모든 부대의 비용 다 포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조건 옆에 DMB라고 하죠. DMB. 예전에 처음에 스마트폰 샀을 때 획기적이었는데, 아니 스마트폰으로 TV를 봐! 이랬는데 채널이 뭐야 이거? 그래서 채널 개수가 점점 적어지더니 요즘은 아예 DMB 찾지 않습니다. 맞죠? 옛날에는 스마트폰으로 TV 보려고 그래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 일단 인식 조건의 정답은 DMB라고 합니다. 일단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DMB고 이제 3번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진행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인식 조건. D가 이제 영어로 define, definition, 어쨌든 정의라고 합니다. 근데 유형자산의 정의는 세 가지 요건이죠. 1년, 사용할, 또 뭐지? 물리적 형태가 있는, 이것이 일단 유형자산 정의고, 자, 두 번째는 그것이 값이 얼마인지를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측정을 영어로 measure라고 합니다. measure. 정의가 일단 되고 나서 이거 얼마짜리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록 안 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아셔야 되고, B, 그것이 이제 자산의 개념인데요. 자산은 효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학원이 예를 들어서 비임이 없는 학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있는 학원과 없는 학원에 비해서 경쟁력이라고 하면 있는 학원이 훨씬 유리하죠. 맞죠? 그런 것처럼 유형자산이 생겼을 때 그 회사에 효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요건 DMB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시험에는 이 핵심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의, 측정, 효익 이 글자 세 가지. 정의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말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DMB라고 외우시면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정의라는 글자는 정의라가 시험에 나오지 않겠네. 정의는 그냥 세 가지 요건, 1년 사용할 형태가 있는 이 세 가지의 말로 나올 것이고 나머지는 측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효익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식 조건은 유형자산의 인식 조건이든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이든 재고자산의 인식 조건이든 어떠한 무엇의 인식 조건이든 이 세 가지를 따라가요. DMB를 따라가요. 그래서 얘만 계속 바뀌는 거죠. 정의만 바뀌는 거고 측정과 효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나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에는 효익이 나갈 가능성으로 인식하는 거죠. 여기 1년 이상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1년 이상. 실제 책에는 이제 이렇게 길게 적혀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인식 조건은 사용할 목적 형태가 있는 1년 이상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 유입의 의미는 자산은 유입이에요. 부채는 유출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DMB로 외워주시면 딱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금액 결정. 외부 구입 시 상품 같은 거 회계 2급에서는 상품 들어갈 때 가격과 부대 비용. 자가건설 들어갔던 모든 찢고 볶고 들어갔던 모든 제조 용역 다 들어간다. 3번 별표. 그래서 공짜로 받았다. 이제 얘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공짜로 받으면 들어간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적는다. 그러진 않습니다. 자산의 공정가치로 기록을 합니다. 공정가치는 다른 말로 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와 공정가치는 사전적 의미는 사실 달라요. 느낌상 비슷하겠죠. 시가가 공정가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를 공짜로 받았다. 이렇게 토지의 A라는 사람이 토지가
장부가 1억, 시가 10억. 시가라고 시험에 안 나오죠. 공정가액 10억. 다시. 토지의 장부가 1억, 공정가액 10억.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었을 때 장부에는 1억이라 적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가액은 10억짜리를 공짜로 받았다. 공짜로 받은 이유가 뭐 이런 거죠. 내가 의사인데 그 사람이 말 그대로 대빵 부자야. 오늘 내일 했던 목숨을 내가 살렸어.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 자산가가 돈보단 당신은 사람을 더 고쳐야 돼 이러면서 토지를 그냥 준 거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쓴다? 토지 1억이야 10억이야? 10억이라고 적어야 된다. 그리고 대변에는 자산 수증이익 들어보셨나요? 자산 수증이익. 이때 한번 또 던지는 거야. 자산 수증이익. 공짜로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자산 수증이익. 거꾸로 공짜로 그냥 채무를 탕감받을 때는 채무 면제이익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두 개가 둘 다 공통적인 뜻이 뭐냐면 공짜라는 뜻입니다. 교환취득시. 얘도 이론에 나와요. 이론에 나오는데 일단은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외울 때 이재공, 동재장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일단 외워야 좀 진행이 됩니다. 얘가 조금 어렵네요. 이재공, 예전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자연계를 무슨 계열이라고 하죠? 이공계 이렇게 하면서 이공계 이렇게 하나만 외웠어요. 밑에 거는 그냥 자동으로 오는 거고 이공계 이렇게 외웠어요. 이공계 했더니 가운데 제자가 또 중요한 단어더라고. 이재공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외우지? 다음에 사죠 콩국수 뭐 그런 것처럼 뭔가 좀 재밌어야 되는데 이재공? 이상한데 동재장? 어쨌든 이공계로 외웠어요. 예전에는 이공계로 외워. 이공계. 일단 개념이 뭐냐면 얘는 무슨 취득이냐면 교환이잖아요. 내 거 줄게 네 거 줘. 이게 이제 교환이잖아요. 내 거 줄게 네 거 줘. 그쪽에 관련된 취득할 때 어떻게 분계 처리를 하느냐 뭐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1, 2번은 이미 우리가 누누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얘가 금방 이야기했지만 무상취득 시 공정가액이다. 이 페이지에서는 어려운 게 있는 4번이겠네요. 이재공의 글은 이겁니다. 이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이다. 이 말을 줄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뜯어볼게요. 이종자산의 의미가 뭐냐? 동종자산, 이종자산. 건물과 건물은 동종자산. 건물과 토지는 이종자산. 기계장치와 차량 운반구는 이종자산. 반응이 좀 늦은 이유가 좀 저기 갔던 내 머리를 좀 데리고 오는 거야. 비품하고 차량 운반구는 이종자산.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는 동종자산. 기계장치는 그럼 여기까지는 구분됐네요. 이종, 동종. 그러면 제공한이라는 것은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내 거지. 내 거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가져오는 것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내공이야? 근데 시험에는 제공한 자산이라고 표현을 계속 해요. 내 거라는 표현 안 하고 제공한 자산의 그 다음 무슨 가치? 이거는 공정가치는 아까 제가 토지를 그 장부가 1억, 공정가액 10억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위에는 공정가액으로 가고 공정가치로 가고 아래는 장부가로 가요. 그래서 이공을 외우셔야 돼요. 이제공. 이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뭐라고? 공정가액. 시험은 딱 이 단어만 나와요. 이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분계까지 하여라 그렇게 안 나와요. 그냥 이 단어 자체가 나와요. 그냥 이 단어 자체. 이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이제공 이렇게 동제장 얘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위에 것만 가득 외워놓으면 아래는 그냥 따라가지더라고요. 이종자산과 동종자산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공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동은 장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동장. 내용은 유형자산의 교환취득. 이제공, 동장, 동제장, 이제공, 어떻게 하면 머리에 딱 박히지? 민지씨가 답을 얻어올 겁니다. 이제공. 이제공. 어떤 역사책에 이제공이라는 사람이 나왔으면 참 재밌었을 건데. 하여튼, 저는 이공계라고 외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계를 이용공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자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제자가 중요한데 사례를 보면 일단 이정자산 교환시 요거는 이해 목적을 위해서 가져온 분계고 시험에는 안 나와요. 나온 적이 없느냐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위해서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잘 안 나오니까 거의 안 나옵니다. 이해 목적상 나오는 거 혹시 나오면 풀어내실 수 있는 분계예요. 내용은 어떤 게 되냐면 일단 얘랑 얘는 사례가 똑같은 사례인데 분계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내 거 중심적으로 분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A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를 일단 기계장치를 뒤에 걸 놔두고 두 번째는 B 회사의 비품과 교환하였다. 기계장치와 비품이 교환하였다. 이종동장 이종동종 이종 그래서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용상 A 회사에는 들어온 게 뭐가 들어왔냐면 비품, 나간 게 뭐가 나갔냐면 기계장치. 일단 글자는 됐어요. 숫자만 넣으면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나갈 때는 내 갖고 있던 장부가액은 다 나가야 돼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 그런 분계 한번 해봤죠. 기계장치 나갈 때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동시에 감가상각 누계 같이 떨어버렸죠. 그런 식으로 장부가액은 원래 이 수업에 음향도 좀 들어옵니다. 땅땅땅 재밌군요. 일단 기계장치가 나가는 것은 일단 장부가액은 나가야 돼요. 내 장부에서 내보내야 돼요. B회사 나가는 거는 비품의 장부가액은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공하고 장은 뭐냐면 들어오는 가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는 무조건 장부가액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갖고 있던 자산을 그대로 확 파서 그냥 밖으로 주는 건데 그러면 내 장부에 적혀있는 건 0으로 만들어줘야지 무조건. 그래서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가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장치는 무조건 600만 원 나가야 돼요. 장부가액이 나가야 돼요. 사실은 장부가액이 이렇게 표시 안 돼요. 취득가액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표시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들어오는 비품은 그러면 얼마로 적을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뭐라고요? 공정가액. 그러면 제공한 자산이 얘잖아요. 얘의 공정가액이 500인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비품가액은 50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문제예요. 사실은 여기에 기계장치 600에 감가상각 누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600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쨌든 차변에 돈이 부족하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오케이. 처분 손실. 내가 내 기계장치를 주고 상대방이 비품을 내가 받았는데 손실 봤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물물교환 했는데 저 친구 이거 뭐지? 컵 이거 뭐라지? 텀블러랑 내가 갖고 있던 예를 들어서 얘를 교환을 했어. 이렇게 교환했다고 이해가요? 이게 그만큼 가득 들었는지 몰랐네. 얘를 딱 교환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해? 손실봤다 생각하고 나는 이익봤다 생각하겠지. 그럼 나는 재수. 그리고 물건 잘 사면 뭐라고 하죠? 아싸라고. 대박 사건이 일어나죠. 아, 너 정말 잘 샀다. 이런 거 있죠. 정말 좋은 물건 싸게 사는 경우. 요즘 당근, 이렇게 싸게 팔 수가. 뭐 이런 경우 있죠. 비싸게 사면 사기당했다. 이런 생각하고. 싸게 사면, 와, 진짜 좋은 거 샀다. 어쩌래. 뭐라고 표현하지, 근데? 잘 샀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하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B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비품이 나가죠. 이제 나가는 가액은 무조건 장부가액으로 나가요. 요거에는 나가는 가액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거래에서 나가는 가액은 장부가액이 맞아요. 그래서 그냥 비품은 400으로 일단 나갔어요. 이제 문제예요. 들어온 게 뭐가 들어왔죠? 기계장치가 들어왔죠. 기계장치를 얼마라고 적어야 되느냐? 제공한 자산이 비품이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300으로 적어야 되는 거죠. B 회사도 뭐라고 생각해? 손실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죠? 이래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실 이래 될 수 없는데 사례를 이렇게 둔 거예요.
얘 공정가치, 얘 공정가치 차이가 200이 나는데 장부상에서는 이제 손실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개념. 이번에는 이제 동종자산 가볼게요. 동종자산. A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 A랑 그 다음 B 회사의 기계장치 B를 교환하였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A 회사는 기계장치 A가 나가죠. 얘는 무조건 장부가에 적어야 돼요. 600 적고 들어온 기계장치 B는 얼마로 적어야 된다 이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동종가액은 무엇으로 적는다고요? 얘로 적는 거죠. 그냥 이 금액 그대로 적는 거라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이 처분 손실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얘를 그대로 적으니까. B 회사는 기계장치 B가 나가죠. B 나가는 것에 대한 장부가액이 400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기계장치 A도 뭐라고 쓴다고요? 400이라고 적습니다. 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종 자산의 교환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발생되고 동종 자산의 교환은 유형자산의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저 멀리 가야 돼요. 다른 시험이나 또는 좀 레벨 높은 데 가면 이런 문제도 나오긴 나와요.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종 자산, 동종 자산의 교환은 기계장치와 기계장치의 교환은 교환이 맞아요. 그런데 이종 자산의 교환은 사실 교환이 아니에요. 내 거 팔고 지 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발생되는 거죠. 사실상. 저번에 이제 어느 그 중고나라 물건 같은 거 보면 이런 게 있죠. 뭐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4를 팝니다라고 내놨더니 제가 뭐 스마트워치가 있는데 이 워치랑 그거랑 교환해요 이렇게 하니까 싫어요. 내가 손해예요 하니까 어디 손해예요? 당신 그 플레이스테이션 10만 원이고 내 거 팔면 10만 원 받아야 하니까 그러면 그거 팔고 돈으로 바꿔서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종에 관련된 거는 사고 파는 거예요. 맞죠? 말은 교환의 의미지만 내가 내 차가 소나타고 네 차가 아반떼야. 교환은 내 거 니한테 파는 거고 네 거 내가 사는 거죠. 근데 그런 말 있잖아. 살 때 돈을 좀 더 주는 걸 뭐라고 하죠? 팁? 아니, 중고나라 뭐 물건 교환 팔 때 내 뭐 1000막을 내놓는데 뭐랑 교환을 원합니다. 이렇게 글 올리면서 밑에 글 더 적어 놓죠. 돈을 좀 더 줄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이게 좀 돈을 자기가 좀 더 주겠다고. 무슨 용어를 쓰면서 자기가 혹시 뭐 차익이 발생되면 제가 뭐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모니터는 저 모니터랑 바꾸고 싶은데 내가 봐도 저 모니터가 좀 좋아. 그러니까 내가 내 거를 내놓으면서 혹시 그거랑 교환을 원하시면 제가 돈 좀 더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니터와 모니터의 교환은 동종이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모니터랑 교환은 동종이 맞는데 금방 제가 이야기한 거는 이 모니터에 돈이 들어가고 모니터죠. 모니터 플러스 돈과 모니터. 이런 경우는 이종입니다. 왜 이종이냐고 따진다면 사고 파는 것에 개념이 들어가면 이종이에요. 동종은 실제적인 교환이고 이종은 사고 파는 개념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뭐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시험에 나온 부분은 일단 이제공 동제장 이 글자만으로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회계 1급 때부터 회계 2급에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회계 1급 때부터 아주 잘 나오고 두 번째 저 다른 시험에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된다 발생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와요. 그게 중요하진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각시는 그냥 원칙상 장부가액이에요. 어떠한 거래이든 간에 이 거래와 상관없이 내가 매각을 한다면 장부가액으로 매각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밖의 경우 정부 보조에 의한 취득. 국가가 이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사례가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보일러 교체 아세요? 보일러 교체하면 정부 보조금 나오죠.
그게 무조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번에 보일러 교체를 하면서 뭐 2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보조를 받았어요. 그런 보조금. 그런 보조금. 어떤 물건을 살 때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1,000만 원 현금으로 수령 시. 일단은 이것은 시험에 세무이급 이하는 안 나올 거예요. 사무이급 미만은 안 나올 거예요. 회계 1급까지는 안 나오는 문제인데, 정부 보조금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수령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차변에 현금 쓰고, 대변에 정부 보조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현금 소속의 의미는 아직 소속이 안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정부 보조금을 이용해서 기계장치를 샀다라고 하면 분기가 일단 기계장치 들어오죠. 들어오고 현금 나가겠죠. 이처럼 이렇게는 일반적인 분기인데 이 정부 보조금을 이 기계장치 아래에 답니다. 너는 기계장치를 사기 위해서 썼던 돈이다라고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 형식으로 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해 생각하셔도 돼요. 얘를 빼고 정부 보조금 기계장치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오른쪽에 달리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하듯이 오른쪽에 달리듯이 정부 보조금도 오른쪽에 달리면서 기계장치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있고 밑에 정부 보조금도 있고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지웠구나. 이 문제는 세무 1급 가야 나올 거예요. 세무 1급 정도 가야. 세무 1급도 잘 안 나올 겁니다.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터에는 이렇게 살짝 적어 놓으세요. CX.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나중에 혹시 복습하실 때도 그렇게 깊게 공부하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 이거에 관련되어서는 그 이론 문제로 정말 가끔씩 나와요. 크게 나오는 형식도 아니에요. 철거 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그 철거 비용 하는데 관여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이제 사귀는 거야. 예를 들어서 A랑 사귀는데 이 사례가 제대로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A랑 사귀는데 밥을 먹기로 했어. 밥을 먹기로 했는데 내가 말했냐 오늘 밥 사줄게 한 거야. 밥 사줄게 했는데 이 친구가 조카를 데리고 오는 거야. 또는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친구 밥까지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좋았어. 네 밥 사준다고 했으니까 얘 밥은 네가 사. 이러면 뭐 좋아진 관계가 더 멀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죠? 마음은 씁쓸하지만 내가 다 되겠지. 이해가시죠? 이 비용은 이 친구랑 사귀기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이죠. 이거는 포함은 시킵니다. 같이 관여를 시키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랑 사귀다가 안 맞다 해서 이 친구랑 사귀게 됐어. 이해가죠? 이 친구랑 사귀면서 오늘 내가 1,000원을 썼어. 이해가요? 예를 들어 1,000원을 썼는데 과거에 이 친구에게 10,000원을 썼어.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11,000원 썼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이 친구는 이 친구 쓴 거고 이 친구 쓴 거지. 별개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례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면 따로 계산해야 된다고 이야기.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 내용은 그런 거예요. 기존 건물은 기존 건물대로 회계 처리하고 새로운 건물은 새로운 건물대로 회계 처리한다. 근데 이제 철거 비용은 그 말은 이 철거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하고 다시 취득할 때는 취득가액에 넣어야 되지. 제 말은 이해하시죠? 뭐 남녀 관계가 없으신 분은 뭐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헤어지고 만나고 이럴 때 깔끔하게 딱 철거 비용으로 떨어야 된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철거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해야지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말 이해하셨죠? 철거 비용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이 10,000원이고 철거 비용이 10,000원이야. 그러면 철거 비용 10,000원이고 취득가액 10,000원이야. 됐죠? 취득가액 10,000원이야. 근데 철거 비용이 10,000원인데 내가 철거하면서 이제 무엇이 생겼냐면 안에 철 구조물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팔았더니 5,000원 받았어요. 그러면 내 철거 비용은 5,000원이 되는 거지. 10,000원 들었지만 5,000원 수익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철거 시 생긴 이익은 자비익 또는 철거 비용의 마이너스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단어는 얘예요. 단기 비용. 얘가 시험에 나올 만해요. 말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것을 개념을 좀 잡아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또 문제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조카를 데리고 왔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사고 싶은 토지는 반듯한 정사각형 토지를 사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정사각형 토지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려는 찰나 저기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건물이 딸려 있는 거야. 아, 나는 건물 필요 없는데 토지만 필요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딸려 있는 건물을 같이 취득하는 거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사자마자 바로 뭐 하겠어요? 뽀개버리죠. 그러면 그 건물을 샀던 비용도 토지, 뽀개는 비용도 토지인 거지. 아까 조카 비용도 그거 들어가는 것처럼 이해가시죠?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 비용이 10,000원, 건물 비용이 10,000원이야. 그러면 붕괴는 어떻게 해야 돼? 건물 10,000원, 토지 10,000원 해요. 토지 20,000원 해요. 토지 20,000원. 그런데 뽀개는데 또 10,000원. 그러면 토지 얼마? 누가 물어보는 거야. 야, 니 토지 얼마 주고 샀어? 30,000원 주고 산 거죠. 토지 10,000원에 건물 10,000원에 건물 뽀개는 비용까지. 30,000원 들었는데 거기 안에도 철구조물이 있는 거야. 그 철구조물이 얼마로 수익을 받냐면 5,000원 수익을 봤어. 친구가 물어봤어. 야, 니 그 토지 얼마 주고 샀어? 25,000원 주고 샀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그 건물 뽀개면서 생긴 이익은 마이너스 토지가 되는 거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고 얘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로 가고 토지로 가고 별개로 가다가 뽀개는 그런 경우고 얘는 구입과 동시에 철거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 개념.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물론 하여튼 새로운 건물 비용에 들어가진 않겠죠. 토지에 들어가는 거지. 토지에.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은 토지의 매입가로 이렇게 넣어야 된다. 맞죠? 토지의 매입가로 넣어야 되고 철거 비용은 토지의 매입가로 또 넣어야 되고 그 다음 철거 시 생긴 이익은 토지의 마이너스로 잡는다. 이런 겁니다. 이 말은 이 말 똑같은 말 아닌가? 맞죠? 똑같은 말이 중복이네. 이거 하나 지울게요. 자, 지금 이렇게 수정 조금 했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 없앴어요, 그냥. 대신 여기 플러스 제가 넣었어요. 플러스. 기존의 철거 비용은 토지의 매입가에 플러스로 넣는다는 말이고 얘는 철거 시 생긴 이익은 토지의 마이너스로 넣는다는 뜻이죠. 마이너스로 넣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일단 나오느냐라는 표현인데 그냥 말 문제로 나와요. 말 문제로 이렇게 확 장글을 써서 이제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금방처럼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음에도 이렇게 글 읽을 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사례를 그냥 떠올리고 넘어가세요. 너무 이거 깊게 생각하지 말고 단 시험에 나오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이거를 달달달달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은 플러스로 하고 뭐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포인트만 철거 비용은 그냥 따로 비용 처리하고 여기에 철거 비용은 토지에 넣는 거고 이해가시죠? 뭐 그런 식으로 이해만 하고 한번 더 씹어보고 넘어가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했던 건데 무상 취득할 때 뭘로 한다고요? 공정가치로 한다. 토지를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하죠. 공정가액 10억, 장부가액 7억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차변에 토지 얼마나 적어야 되느냐 이거죠. 얼마로? 10억. 시험 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토지의 무상 취득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회계에서는 계상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토지의 무상 취득은 계상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계상합니다. 무상 취득도 계상을 한다. 근데 좀 더 깊이 봐서 공정가액으로 계상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산 수증이 공짜로 받은 경우를 자산 수증이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공정가액이나 공정가치나 똑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현물출자입니다. 현물출자가 뭔 뜻이야? 야, 내가 지금 사업할 테니까 100만원씩 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그러니까 은희 씨가 이러는 거야. 난 100만원 없어. 대신 100만원에 준하는 내 핸드폰을 주지. 핸드폰을 딱 받았더니 대빵 꾸자. 근데 여기 까서 보니까 공장도 가액 150만원 적혀 있는 거야. 그럼 난 이거 150만원 인정해줘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죠. 그럼 150만원 인정해주고 50만원 돌려달래. 가져가. 정확하게 금액을 내가 책정해주지. 이러면서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얼마다 나오는 거지. 그것이 가액이죠. 그 말입니다. 이 주제가.
편물출자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시가입니다. 시가를 출자 금액으로 한다가 맞는 거죠. 이해가시죠? 장부가가 아니라 당연히 공정가치를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똑같은 이야기 했죠, 제가? 그 사례를 한번 적어 놓은 겁니다. 일괄취득. 일괄취득은 이런 거예요. 요거 하나 얼마예요? 그러니까 요거 10만원. 요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요거 20만원.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0만원. 요거 10만원 할게요, 그냥. 10만원. 10만원. 이죠? 그냥 물어보죠. 두 개 함께 사면 얼마예요? 하면, 그럼 18만원 해줄게. 이렇게 한 거야. 대충 이해했죠? 그래서 내가 가서 장부에 기록하는 거야. 얘 얼마나 기록해야 돼? 한 개. 9만원 기록해야 되지.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나누어서 실제 사왔던 가격으로 나누는 거죠.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안분한다는 안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요거 10만원, 요거 20만원. 함께 사면 뭐 25만원 이렇게 하면 얘랑 금액을 다르게 책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것을 계산하는 그 수학적 산식이 안분 계산한다 이렇게 합니다. 안분 계산하는 건 제가 나중에 수업해 드릴게요. 어쨌든 일괄취득은 일괄취득 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원래 공정가치는 얘가 10만원짜리고 얘가 20만원짜리라고 하면 그것이 실제 가격인데 합해서 30만원인데 25만원에 샀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안분해서, 즉 안분의 느낌이 뭐냐면 공평하게 나누는 겁니다.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고 계산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는 50만원, B는 30만원, C는 20만원이에요. 지금 안분하는 거 살짝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그럼 다 합해서 얼마짜리죠? 100만원짜리를 얼마에 구입했다고? 80만원에. 이것을 이제 80만원을 얘로 쪼개야 되잖아요. 쪼개는 방법이 A 비율이라는 걸 쪼개야 돼요. A 비율. 그럼 얘는 무슨 비율? B 비율. 얘 비율은 C 비율을 알아야 돼요. 그 비율을 아는 방법은 전체 다 더해서 그분의 예 하시면 돼요. 전체 다 얼마인데요? 100. 100 중에 얘는 얼마인데요? 얘는 가액이 40만원짜리.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 수학을, 얘를 뭐라고 하냐면 A 비율이라고 해요. A 비율이 50%인 거지. 그래서 50%에 80만원 곱했으니까 40만원 되는 거죠. 그러면 B 비율은 얼마예요? 100분의 30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럼 30%니까 38에 24. 그래서 24만원. 얘가 30만원이 아니라 너는 24만원 받네. 이것을 안분계산이라고 합니다. C의 비율은 100분의 20. 왜 100이냐고요? 다 더한 값이니까 100분의 20이니까 20%에 80만원은 16만원. 이렇게 더하면 80만원 나오죠. 그렇죠? 얘를 금방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안분계산에서는 땡땡 비율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안분계산을 터득해 놓으면 거의 많은 데서 많이 쓰입니다. 이번에 밥 먹으러 갔는데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냥 안분계산 하시면 됩니다. 너 회전초밥 2그릇 먹었어? 너는 3개? 너는 4개? 다 5만원? 알았어. 다 더해서 2개, 3개, 4개, 2개, 3개, 2개, 3개, 4개, 9개. 9분의 2 곱하기 5만원. 이렇게 하면 딱 금액이 나와요. 이해가시죠? 안분계산은 좀 터득해 놓으면 여러모로 쓰입니다. 근해 공식, 실제 살아가면서 안 쓰잖아요. 적분, 미분, 뭐 써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안분계산이 아주 중요합니다. 안분계산. 바로 금방 밥 나눌 때, 맞죠? 바로 나옵니다. 감가상각의 개념. 이제 감가상각 개념 부분인데요. 감가상각은 1차적으로 이런 겁니다. 내가 빔 프로젝트를 샀어요. 빔 프로젝트 저희를 1년만 쓰고 말 거야. 이런 식으로 안 삽니다. 저 사면 5년 정도는 쓴다 생각하고 계산을 합니다. 이번에 또 뭐 하나 샀어요. 제가 또 뭐 질렀어. 뭐 하나 지르면서 계산을 1년간 쓰겠다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2, 3년은 쓰겠다. 또는 5년은 쓰겠다. 그래서 이거랑 비교해서 이게 더 유리해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어쨌든 감가상각은 한 방에 쓰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쓰겠다라는 개념. 얘가 100만 원짜리면 5년 쓰겠다고 생각했으면 매년
20만 원씩 쓴다라는 뜻이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기에 뭐 새 차를 사면 한 바퀴만 몰아도 중고로 취급되고 감가된다. 뭐 그런 그 감가의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이 감가는 이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계산을 딱 하는 거고, 금방 얘기했던 자동차는 사자마자 밖에 흙 묻혔다고 뭐 바로 뭐 감가했다. 그런 급박한 감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에 가보시면 좀 특이한 게, 제주도 건물 같은 거 보면, 건물이나 뭐 이렇게 동상이나 뭐 구조물 같은 거 보면 특이한 게 거의 다 녹이 많이 쓰러져 있죠. 보셨어요? 녹. 이게 아파트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검은 거 막 흘러내려 있는 것도 좀 있고, 왜 그러냐면 지형적 특성상 거기가 바닷물이 많아서, 제주도에 가보면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안개 끼면 안개다 이러는데, 거기서 안개 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개다 이렇게. 제주도 사람들은 안개 끼면 바로 다 집에 들어요. 안 좋다는, 해무라고 하는 해무. 바다 안개라, 바다 안개. 바다 안개는 목에 들어오면 안 좋대. 그래서 다 들어가는데, 밖에서 안개다 하는 사람들은 다 육지 사람들이래. 육지 사람들이래. 이 말을 이해해가요? 저 처음에 어색하더라고. 육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육지 사람. 저 사람들 저 해무가 몸에 안 좋은지 모르는구나 하면서, 안개야! 하고 뛰다니면서, 안 좋아. 어쨌든, 제주도 가면 감가를 좀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세법에도 나와요. 어떤 자연환경에 의해서 감가를 빨리 하는 것도 허용이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법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 방에 내가 100만 원 다 떨게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올해 비용이 부족해. 그러면 바로 에어컨 구입. 이런 거 안 돼요. 해도 딱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에어컨 100만 원을 몇 년간? 5년간. 하나, 둘, 셋, 넷, 4. 100 나누기 5. 이렇게 한 거죠. 100 나누기 5. 자산을 뭐 처리한 거죠? 비용 처리합니다. 이 자산이 100만 원인데 20만 원씩 비용 처리한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이 단어도 좀 머릿속에 살짝 넣어주세요. 가슴속에 넣어주세요. 머리 넣지 말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나중에 이제 무형자산에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정액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나와요. 무형자산에. 그 문구도 나중에 좀 중요하니까. 자, 자산을 뭐 처리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야기예요. 내가 비품을 사서 자산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회계를 안 배울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비품을 사서 자산 처리한다는 것은 내 재산을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회계를 많이 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쟤를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자산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자산으로 등록하면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 구입하면 자산이 되지만 나중에 얘는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가 되죠. 비품이나 차량 운반고를 자산으로 등록해도 짝짝짝 잘라서 나중에 뭐가 처리되는 거죠? 비용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화가 된다. 일정 기간 동안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가상각 3요소는 그냥 뭐 이론적 문제입니다. 세 가지. 취득, 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를 감가상각 3요소라고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취득원가는 뭔지 아시죠? 사원가액. 내용연수는 그냥 연만 기억하시면 되죠. 요거. 내용연수는 몇 년 동안 내용연수 이렇게 합니다. 몇 년. 얘는 뭐죠?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예를 들어서 비품이 5년이 됐어요. 비품이 5년 동안 잔존가치 쓸 거라고 5년을 딱 걸었는데, 5년이 지나는 시점에 개의 가치는 빵이 되는가? 개의 가치는 빵이 되는가? 잔존 가치가? 그렇지 않죠. 세월이 지나도 개는 또 되팔 수가 있잖아요. 물론 폐차가 될 때까지 차를 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도 얘는 팔 때 돈을 받죠. 받는 그 가액을 잔존 가치라고 합니다. 하나 기억할 게,
법인세법에서는 잔존가치를 0으로 줘요. 법인세법에서는 잔존가치를 0으로 줘요. 잔존가치를 0으로 줘요. 제가 금방 뭐라고 했죠? 잔존가치를 뭘로 준다고요? 0으로 한다고. 0으로. 인정 안 한다고.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는 잔존가치가 존재를 하죠. 맞죠? 그러면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죠. 감가상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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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요거 남는다는 거잖아. 얘는 감가상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감가상각 안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까지는 감가상각 안 할 거예요. 얘를 뭐라고 했다고 제가? 잔존가치. 얘를 뭐라고요? 감가상각 하는 금액. 감가상각 하는 금액.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가액. 그럼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취득가액이라고 하고,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빼면 요만큼이 남는데 요만큼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죠.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돼. 수학적으로 덤비면 힘들어요. 수학적으로 덤비면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가 감가상각을 하는 놈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금방 뭐라고 했냐면 제가 취득가액 빼기 잔존가치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학습하다 보면 계산식이 두 가지가 나와요. 취득가액에서 장부가액 빼는, 답이 장부가액,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빼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시험으로 문제가 거론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으로 알고 계세요. 시험 문제에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무엇이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산식은 나와요. 뭐 때문에? 장부가액 때문에.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한 이 누적액,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나머지를 잔존가액이라고 해요. 장부가액이라고, 장부가액. 장부가액은 미상각 잔액이라고 하게 됐다. 예, 일단. 그래서 에어컨 100만 원에 5년이고 잔존가치가 0이래. 그러면 100만 원에서 0을 빼면 잔존가치가 0이니까 전부 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부 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몇 년 동안 착착착착착 5번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얘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잔존가치가 20이래. 그러면 100에서 20을 뺀 나머지 가지고만 감가상각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얼마가 된다? 80이 되는 거지. 80을 5년 동안 착착착착착 나누면 16, 16, 16, 16, 16 이렇게 되고 얘는 남아있는 거지. 됐습니까? 지금은 수학적 산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 그림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봐요. 제가 얘를 뭐라고 했죠? 잔존가치라 했어. 잔존가치. 얘를 뭐라고 했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했고 얘를 뭐라고 했죠? 자, 얘를 뭐라고 했죠? 취득가예요. 취득가액. 취득 원가, 취득가액. 이해가시죠? 1년차 얘를 뭐라고 할까요? 감가상각 B. 2년차에 얘를 뭐라고 할까요? 감가상각 B. 3년차에 얘를 뭐라고 하죠? 감가상각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죠? 그렇지. 문제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3년 차까지 가볼게요. 3년 차까지 갔어요. 제 질문 내가 5가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3년 차의 감가상각 B는 16. B는 3년 차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계산이 안 되죠. 16 곱하기 3, 48만 원. 다시 3년 차의 감가상각 B는 16. 3년 차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오케이.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은 3년 차의 장부가액은 여기까지. 요만큼 감가상각 했으니까 장부가액은 이해갑니까? 잔존가치도 장부가액에 들어가지. 장부가액이니까. 미상각 잔액은 똑같이. 4년 차의 감가상각 B는 16만 원. 4년 차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만큼. 잔존가액은 이만큼. 취득가액은 이만큼. 4년 차의 장부가액은 이만큼. 이해갑니까? 그림으로 이해하면 이 문제는 모두 다 풀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덤비면 한 3, 4일 못 갈 거예요. 이해가죠? 오케이.
감가상각의 3요소 뭐 이렇게 대놓고 문제가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 방식에 대한 수학적 그 산식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단기에 설치하고 사용한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다. 자, 이 취득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가 아까 취득 원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에 싣고 비행기 싣고 날라와서 설치하는 설치 비용과 그 다음 그것을 시운전하는 비용까지,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사용 가능할 때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 사용 가능할 때까지. 답을 한번 보세요. 정답은?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사용 가능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 같다.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비슷한 문제예요. 정답은? 단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 매입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 쓰잖아요. 수수료 비용 쓰죠. 수수료 비용. 얘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면 매입가에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이라면 매입가에 포함하는 게 맞는데 단기 매매 증권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품 구입 시 당사가 구입한 운반비 같은 것 들어가고 건물 구입 시 들어갔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매입가에 포함하는 것이 맞겠죠. 뭔가 이렇게 내용이 좀 길면 읽기 싫어. 일단 내용은 제가 조금 정리할게요. 지금 물건을 샀습니다. 거래를 했는데 별관 신축을 해서 토지 3천만 원 썼는데 그중에 제비용이 100만 원. 그게 실제적인 토지는 2,9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이 뭐 다른 비용으로 해서 취득했다라고 너무 친절하게 해서. 그럼 이 제비용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계정 과목이? 토지죠, 토지.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 TV 200만 원을 샀는데 제비용 10만 원이라는 건 뭐 설치비, 운반비 뭐 이런 것들이겠죠. TV 설치하면 설치비용 뭐 이런 것들도 제비용 10만 원 포함했으니까 실질적인 가액은 19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 추가된 거죠. 그래 해도 설치비도 들어가니까 비품 200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정답은 오케이. 문제는 거대했지만 답은 간단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얘 계정 과목 뭐라고 쓸까요? 공장 신축을 위해 다음 가지 토지를 구입했어요. 토지 구입했어요. 토지 구입했는데 구입 관련 법문 얘는요? 발음이 안 되나? 뭐라고 쓸까요? 토지. 토지 위에 건물 철거 비용은요? 토지 사기 위해서 산 거거든. 맞죠? 그것을 느끼셔야 돼. 이게 토지 사기 위해서 산 건물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그 기존 건물을 철거한 건지를 봐야 돼. 근데 문제는 이제 공장 신축을 위해서 지금 토지 산 거예요. 지금 산 거예요. 구건물 청구하고 나서 잡수 얘는? 좀 더 정확하게? 그렇죠. 마이너스 토지. 그러면 계산식이 5,000 더하기 300 더하기 150 빼기 50이 돼야 되는 거죠. 맞지요? 네. 정답은 5,40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 계정 과목은 토지, 어음을 발행했다. 오, 그렇지. 그럼 얘는 틀렸죠? 틀렸죠? 지급어음 쓰면 안 되죠? 재고자산 거래가 아니니까. 일단 얘하고 얘는 맞고. 자기합수표로 납부하다는. 그러면 똑같잖아. 그럼 요건 볼 필요 없고. 둘 중에 하나네요. 느낌상? 가끔씩 문제가 헷갈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양반이 왜 문제 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 돼요.
당연히 토지에 넣는다 그런 거겠죠. 취등록세에 관련된, 취득 및 등기에 관련된 비용은 어디에 넣는다? 매입가에 넣는다. 맞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6단원의 유형자산 인식 취득금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